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어, 플라톤이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그리고 감각적 경험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 현상계로 이원화하고 어,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상의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모방한 가상의 가상이기 때문에 어, 이데아 중의 최고 이데아, 선의 이데아, 즉 도덕의 세계보다는 훨씬 더 그 위계가 낮다. 그래서 결국은 어, 예술은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도덕이 예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어, 도덕의 영역을 예술의 영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플라톤께서 이뿐만 아니라 시인은 신의 영향 아래서 비합리적 감정에 휘둘려 시를 쓰지요. 즉 시는 합리적인 제작 활동인 지식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영감에서 비롯하지요. 에피스테메, 즉 지식은 참된 인식으로서 이데아의 바탕을 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독사, 즉 의견은 감각적 인식이나 주관적 견해로서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의존하며 따라서 불완전하고 변동성이 큽니다. 즉 개인의 감각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이나 견해이기에 신뢰할 수 없어요. 시인의 비합리적 감정 혹은 비합리적 영감 역시 독사, 즉 의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세계인 이데아와 관련된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설정하고 그것을 에피스테메, 즉 우리는 이것을 날리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은 에피스테메의 영역에 속하겠지요. 반면에 음, 이데아계를 모방한 그래서 감각적 경험의 세계, 즉 끊임없이 변하는 불완전한 이 세계는 독사, 이 세계와 관련된 지식은 독사, 즉 의견, 오피니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술은 비합리적 감정에 의존하고 하는데 그 비합리적 감정은 바로 이 감각적 경험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 영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 에피스테믹이 아니라 독사, 즉 난리지가 아니라 오피니언에 가까운 음, 영역이다. 따라서 이 비합리적 감정으로서의 독사의 영역, 오피니언으로서 알에 가까운 예술은 선의 이데아, 즉 에피스테메에 가까운 음, 선의 이데아보다는 역시 그 위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플라톤은 거듭해서 예술의 이 지위를 선의 이데아, 도덕의 영역보다는 낮은 차원의 이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플라톤은 나아가서 예술 작품으로 인해 인간의 심리가 피폐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정욕과 폭력성과 같은 비합리적 감정을 가까스로 통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상의 현실을 모방하는 예를 들면 시는 이러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감정을 거르지 않지요. 결국 예술은 선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흥을 돋우려는 연애나 오락에 불과한 셈이죠. 그 결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이성을 파괴하고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켜 인간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갑니다. 특히 비극은 인간의 고통, 슬픔,
격정적 상황을 재현합니다. 이때 관객은 비이성적 감정에 휘둘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플라톤은 예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본이 아니라 가상의 모방으로서 왜곡된 진리다. 즉 선의 이데아로부터 이 이데아라고 하는 불변의 참된 지식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가상의 모방으로서 뭔가 이데아라고 하는 참된 지식이 왜곡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 예술과 관련한 알은 비합리적 감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에피스테메가 아니라 독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술 작품은 인간의 심리를 피폐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 감정, 예를 들면 어떤 성적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선정적, 그리고 대상을 파괴하려는 그런 폭력성을 드러내는 폭력적 감정, 이런 것들을 그러지 않고 그러한 비합리적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나 오락을 즐기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예술 작품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그러한 동물적 욕구로서 비합리적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격정적인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술 작품은 인간의 심리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결코 긍정적인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데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플라톤은 예술은 이데아가 아니라 가상의 모방으로서 뭔가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 진리로부터 왜곡된 상태이며 비합리적 감정으로서 에피스템의 영역이 아니라 독사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감정 중에서 성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격정적 감정이 이성의 통제 능력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심리적 폐해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열등한 예술은 결국 도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시와 예술은 인간의 삶에 악영향만 끼칠 뿐 당신 말대로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야 할 이 쓰레기에 불과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플라톤 선생님께서 물론 예술은 가상의 모방이며 비합리적 영감에서 비롯하며 비합리적 감정을 자극하는 심리적 폐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척박한 풀에서 형편없는 풀을 먹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악한 성격을 담듯이 천박한 리듬은 악한 말씨와 성품을 갖게 하지요. 하지만 적절히 거르는 선별과 검열 작업을 거치기만 하면 인간의 영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즉 비옥한 풀밭에서 기름진 풀을 먹고 자란 청소년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선한 품성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열등하고 도덕보다는 열등하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예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영역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 이 플라톤은
예술이 인간의 삶에 물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치 이것은 어, 척박한 풀에서 형편없는 풀을 먹고 자란 청소년들이 악한 성격을 담는 것처럼 아주 천박한 리듬과 악한 말씨, 아주 천박한 리듬에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러한 청소년들은 악한 말씨와 성품을 갖게 된다. 결국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결국 문제는 모든 예술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바로 천박한 예술, 심리적으로 도덕적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천박한 예술이 문제다.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술을 적절히 선별하고 검열해서 그러한 예술의 부정적 성격을 드러낸 다음에 청소년들이 예술을 접하게 하면 예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걸러낸, 즉 긍정적인 부분만 추려낸 예술을 접하기만 하면 청소년들은 영혼을 가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선별과 검열을 통해서 비도덕적인 요소를 걸러낸 예술은 척박한 풀밭과 풀이 아니라 아주 비옥한 풀밭과 풀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러한 풀을 먹고 자란 짐승이 건강한 것처럼 청소년들 역시 선별된 그리고 검열 작업을 거친 예술을 접하기만 하면 청소년들의 영혼을 가꾸는데, 즉 선한 성품을 기르는데 결국 도움이 된다. 결국 예술은 선별과 검열 작업을 거쳐야 한다 라고 해서 예술을 검열하기만 하면 인간의 영혼,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데 가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을 무한히 허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술은 도덕적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별 작업과 검열 작업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과 검열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무식회 교육, 즉 예술 교육은 영혼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하지요. 이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 물론 무식회 교육을 통해 이성의 바탕을 둔 에피스테메, 즉 지식에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술 교육은 지식을 파악하는 이성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즉 선별과 검열의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이러한 예술은 청소년들의 이성을 발달시키는데, 이성의 영혼을 발달시키는데, 그래서 에피스템의 지식을 발달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에피스템의 지식으로서 에피스테메, 즉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정신 능력으로서 이 이성을 발달시키는데 이 예술적인 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적절히 걸러서 이 도덕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걸러내기만 하면 이성이라는 정신 능력을 잘 발달시켜서 그 이성으로 절대 불변의 지식인, 절대 불변의 알민, 에피스테메, 즉 지식까지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 플라톤께서는 예술에 대한 선별과 검열 작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별과 검열 작업을 거치는지 이제 플라톤께서 예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화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와 제우스 사이의 권력 쟁탈전처럼 신의 선함에 흠결을 가하는 내용을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신화는 이데아에 근접하는 불변의 존재이기에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을 금지합니다. 그러니 제우스가 황소나 백주로 변하는 내용을 제거해야지요. 이뿐만 아니라 정욕에 끌려다니는 신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결국 신과 영웅들을 보통 사람보다 우월한 혹은 더 나은 존재로 묘사해야 하는 셈이지요. 게다가 자유인은 죽음이 아닌 노예의 신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 죽음이나 저승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내용을 신화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플라톤은 예술 작품에서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영혼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어, 그런 내용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어, 그래서 신은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데 어떤 신화의 경우는 신들이 마치 이 불완전한 인간처럼 권력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 이것은 신의 완전함, 선함에 흠결을 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신화에서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이 신은 이데아, 불변의 세계, 진리에 가까운데 어떻게 신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느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이 선하고 완전 무결한데 어떻게 정욕, 어떤 성적 매력 이런 데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신이 보이는 그런 내용 역시 과감히 금지해야 한다. 금지해야 한다. 자, 그리고 시민으로서 자유인은 이런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의 신세를 두려워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신화를 통해서 이 자유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내용에 접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플라톤은 신화의 내용 중에서 음, 신화의 내용 중에서 이데아의 모습과 거리가 먼 특히 선의 이데아의 모습과 거리가 먼 그러한 내용은 과감히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예술의 이 형식과 관련해서 음을 전개하는 방법, 즉 선법과 관련하여 도리아 선법과 프리기아 선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자, 도리아 선법의 경우 단순하고 명확한 음조로 구성되어 있어 청중에게 강인하고 고결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용기와 절제와 같은 미덕을 육성하여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지요. 자, 프리기아 선법의 경우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하지요. 그래서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도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을 전개하는 방법, 선법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용기, 절제, 정의 이러한 도덕적 선과 관련한 영혼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음을 전개하는 도리아 선법, 프리기아 선법을 채택해야 하고 그렇다면 금지해야 될 선법은 뭐냐? 반면 플라톤은 자 리디아 선법과 이오니아 선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리디아 선법의 경우 지나치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연약한 감정을 유도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인격을 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오니아 선법의 경우 사람들을 도취시키거나 격정에 빠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디아 선법과 이오니아 선법은 전사들을 양성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전사들의 강인함 그러한 덕목이 중요한데 용기
어,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연약하게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 혹은 격정에 빠져서 이성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선법은 과감히 예술에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결국 플라톤은 예술의 내용과 예술의 형식에 있어서 어, 이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발달시키는데, 즉 도덕적 선을 파악하는 어, 이성이라는 용어를 발달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내용과 형식은 그 예술에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선별과 검열을 통해 정화된 시와 예술만이 용어를 올바르게 형성시켜 선의 이데아로 이끄는 데 기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플라톤은 선별과 검열을 통해서 예술이 선의 이데아에 기여해야만 의미가 있다. 결국 예술은 선의 이데아를 위한 노예에 불과하다. 종속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했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강하게 표현하자면 결국 플라톤의 절대적 도덕주의는 예술은 도덕을 위한 노예 영역에 두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예술과 도덕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당신은 플라톤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있는 플라톤의 견해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상가, 당신은 이 플라톤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제가 물음을 던졌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물론 예술이 도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플라톤 선생님의 견해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술을 도덕성으로 환원시키는, 즉 도덕이 주도권을 쥐고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도덕주의를 거부합니다. 예술은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예술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도덕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래서 도덕을 위한 예술을 강조하는 플라톤의 절대적 도덕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라톤은 예술은 예술을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술 고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플라톤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이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께서 계속해서 자,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입니다.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상의 선인, 덕을 갖춘 선한 사람이든지 우리 이하의 악인, 덕을 갖추지 못한 악한 사람, 악인이든지 우리와 동등한 인간입니다. 자, 희극과 비극의 차이도 여기 있습니다.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술이 무엇이냐? 예술은 결국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 예술이다. 인간의 생각, 감정, 행위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방을 나중에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결국 예술의 예술을 예술답게 하는 예술의 정의는 결국은 미메시스 모방이다. 뭘 모방하느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카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즉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술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보다 조금 낫든지, 우리보다 낫든지, 즉 선인이든지, 우리보다 못하든지, 악인이든지, 혹은 우리와 비슷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미메시스 모방하는 것이다. 즉 일어날 법한 일을 이러한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동등하든지 이러한 것은 일어날 법한 일이죠. 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모방하는 것이다. 모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보통 이하의 인간을 모방하는 희극과 우리보다 나은 보통 이상의 인간을 모방하는 비극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예술은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인데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모방하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는 도덕적 구분이 가능한 즉 선인과 악인 덕을 갖춘 자와 덕을 갖추지 못한 자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자, 플라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은 이 모방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이 가상을 복사하여 진리를 왜곡한다거나 비합리적 영감 혹은 감정이 개입하여 심리적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플라톤의 견해는 부적절합니다. 그래, 이 아리스토텔레스께서도 결국 예술은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방이다. 그런데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는 복사기가 아니다. 예술가의 모방은 그러한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그래서 가상의 모방으로서의 그러한 모방의 방식과는 뭔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술가의 모방은 복사기로서의 모방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러한 모방이 아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비합리적 감정을 바탕으로 모방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모방하는 그 감정들이 인간의 감정, 행동들이 심리적 폐해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해서 플라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먼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